이 속에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투자 영역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경제 전망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 우울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예. 뭐,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제 제목에 단 것처럼, 책이 어두운데, 색깔이. 네, 예, 어둡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예, 2022년도 어두웠어. 예, 어두웠습니다. 어? 21년은 밝았습니다. 어? 이것도 다 계획된 거예요? 예, 계획된 겁니다. 다 당연히 생각이 있습니다. 아, 21년은 특히 녹색 칼라를 예, 담았죠. 예, 그게 이제 ESG? ESG, 재생에너지, 친환경. 그게 아, 컨셉이고요. 23년 경제는 여기 보신 것처럼 부제가 Great Recession. 그러니까 이제 침체라는 단어를 또 앞에 붙였기 때문에 네. 어쩌면 심각한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초입에 해당되는 그게 23년의 모습일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좀 회색. 그래서 옷도 좀 밝게 못 입겠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도 막 제가 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예.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어려운 국면이고요. 예. 다만 뭐 여러분들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크라이시스, 네. 위기 네. 이런 것하고 디프레션 혹은 리세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2020년에 경험하셨던 거. 짧은 거? 그쵸? 급반등하는 예. 거. 근데 그 급반등이 아닌 거예요. L자인 거죠. 그리고 지하실로 계속 들어가는 흐름. 장기 침체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장기 침체의 초입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무역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둔화입니다. 침체라는 것에 진입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은 아마도 23년 1분기 끝자락 그쯤에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침체라는 것을 그 성적표를 받아들기 전 단계. 근데 이제 침체가 시작되면 23년은 말 그대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고 침체가 본격화되는 해라고 보면 그게 생각보다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만나는 국면이라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단기간 안에 경험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금리의 그림만 봐도 기준금리의 그림만 봐도 이렇게 22년 급격하게 오르다가 22년 끝자락이나 21, 23년 초반부에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다가 기울기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23년 중반에 고점에 이르면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주가에는 다른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행지표니까 주가는. 그러나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역습을 받는 거죠. 주가하고 달리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체가 언제쯤 끝날까요? 침체가 끝나는 것은 저도 24년을 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은 예. 쭉 간다. 제가 모든 그 지표가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뭐 경기 선행 지수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을 보거나 경제 전망치를 다 보더라도 다 23년까지로만 제가 뭐 저의 한계죠. 제가 부족합니다. 24년 5년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23년 끝자락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려운 경제가 23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도 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가 정점 찍었냐? 정점 찍었습니다. 전 정점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정점 찍었다라고 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지난 6월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것. 정점은 아마 10월쯤에 확인할 거다. 그 얘기는 6, 7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봐도 그렇고 코어 인플레이션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입 물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예요. 수입 물가 상승세가 고점 찍고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 우리나라 물가도 고점 찍고 3개월 정도 후에 고점 찍고 갈짓자 행보를 보여요. 그게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잡혔는데 수입 물가가 잡히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고점 찍고 떨어져 22년 2분기에. 그 밖에 다른 원자재도 철, 비철, 금속, 곡물, 밀콩, 옥수수 다 마찬가지.
이런 가격이 22년 2분기, 3분기에 고점 찍고 그나마 안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잡히고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흐름인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학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정의 내릴 때 물가 상승률 기준만 보면 4%를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기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 적어도 3%.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한 해 전망치가 3.7%니까요. 4%를 넘는 구간과 3%를 넘는 구간, 요 정도 3, 4%대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 그러니까 여전히 2%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 그 수준에 23년 내내 맴돌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고유가 시대는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23년 유가는 22년 4분기 3, 4분기 유가보다는 높은 수준. 그러나 2분기보다는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흐름. 그렇게 좀 여러분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조심해야 될 업종이 좀 있을까요? 이 업종은 좀 더 유동성이라던가 금리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시잖아요. 수익성도 보실 테고, 안정성도 보실 테고, 성장성도 보실 테고, 이게 가장 중요한 3대 지표잖아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쭉 보실 텐데, 그 무엇보다도 23년에 여러분 투자 대상으로서 고려하실 때 안정성 지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안정성 지표가 소위 이제 뭐 자기 자본 대비 뭐 타인 자본 비중이 높다든가 하는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지표를 가지고 좀 확인하시면서 무리한 그 부채를 가동해 가면서 투자 뭐 막 사업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0년에 도입했던 그 공식을 여전히 똑같은 숙제를 풀려고 대응하는 거예요. 숙제가 달라졌으니 다른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을 도입했다면 이번엔 3차 방정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다른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산업을 막론하고 이 경기 침체가 야기되면 소비가 둔화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 기업 실적으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두울 게 거의 뻔한데 무리하게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 안정성을 헤쳐가면서 투자하는 기업들, 성장성은 높겠죠. 생각해보세요. 성장성은 높을 텐데 안정성에 굉장히 위배를 받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제일 좀 빡센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항공. 거기도 부채 많잖아요. 네, 뭐 이제 저기 금융업들도 뭐 부채 비율 워낙 높은 거고 여기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건설사 건설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그러면은 조금 지금 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빚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항공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항공 관광 영역에서 현재 여행객 추이가 월별로 봤을 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여행객 추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는 그 월별 여행객이 대략 한 20만 명, 월별로. 그러다가 그게 거의 0으로 떨어졌었어요. 팬데믹 때.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20만 명을 향해서 갈 구간이 많죠.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기대될 만한 영역이죠. 여행과 항공 이런 영역들은 물론 항공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 여객 수송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그 물자를 수송하는 그 수송 영역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역이 대체한 것도 있지만 여객 수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투자 유망한 영역인 것 같은데 주가가 반등을 뚜렷하게 안 하죠.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기에는 안정성이라는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주가 그렇게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에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기술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높은데 안정성은 좀 약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돈의 이동을 보셔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더 돈을 먼저 빼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 속에서 누가 더 불안할까? 그러니까 불안한 영역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주식 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의하면은 이자를 좀 잘 안 내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까마도 좀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네. 안전하면서도 캐시를 확실하게 잘 버는 회사가 좋다는 얘기네요. 너무 좋은 근데 표현이십니다. 그런 회사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장성을 조금은 낮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미 그러니까요. 주가에 반영됐죠, 그죠? 다 갖춘 기업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장성까지 같이 높은 기업 굉장히 어렵죠, 그런 기업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위기인데 국가로 좀 넘어가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국가들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라던가. 네, 외환 위기에 이미 처한 나라들이 있고요. 그게 뭐 이미 IMF로부터 구제 금융 받은 나라죠. 뭐 미얀마 같은 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스리랑카는 이미 외환 위기 상황이 방글라데시도 외환 위기 상황이라고 정의 내리면 될 것 같고요. 미얀마나 그밖에 몇몇 나라들이 좀 어려운데 취약 신흥국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러피언이나 저쪽 다른 나라들에서도 터키 같은 나라도 좀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고요. 인도도 위험한데 성장성이 높으면서 리스크도 높아요. 그건 조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궁금한 거예요. 좀 이제 약간 B급, 이제 예를 들어 베트남, 네, 약간 뭐 인도,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서 중국, 한국, 네, 뭐 유럽의 뭐 영국, 뭐 이제 좀 굵직한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도 견딜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 네. 외환 위기를 진단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표들로 봤을 때 그런 좀 큰 규모의 빅 컨트리 중에서는 외환 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 내려지는 국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다행히. 예, 아직은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 유엔에서도 미국한테 기준금리 인상하지 마라라는 그런 스탠스로 예. 얘기했었잖아요. 네. 신흥국도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보다 더 금리 인상을 이렇게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5.1%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신흥국 외환 위기가 이렇게 줄줄이 도미노처럼 나올 수 있으니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예견되다시피 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이럴 때는 오히려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준비를 하죠. 예, 외채를 미리 갚는다든가 단기 외채 비중을 줄인다든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나라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도 경험했어요. 아시아 외환 위기 경험했잖아요. 또 1994년에 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그 외환 위기, 남미 외환 위기, 테킬라 효과라고 하죠.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경험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인데 위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취약 신흥국들이 있고 외환 위기 이미 처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 경제가 되게 여러분 재밌게 보셔야 돼요. 재밌게 보셔야 된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아시아 패시픽 국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23년에 가장 유망한 나라들입니다. 오. 예. 위기 가능성이 없는 신흥국들을 좀 찾으십시오. 오. 자, 이거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는 위기 가능성이 없어요. 위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외환 위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외환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마련했어요. 오. 예를 들면 외환 보유액을 관리한다든가 또 두 번째는 단기 외채 비중을 줄인다든가 오. 그리고 자국을 이제 순 채무국이 아니라 순 채권국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외환 위기로부터는 좀 막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나라들의 이 아시아 패시픽 신흥국들의 경우 좀 중요한 거가 뭐냐면 중국을 이탈하잖아요. 공장들이. 미중 패권 전쟁이 있고 IRA에서 그거를 대놓고 강조했잖아. 중국산 쓰지 마라. 그러니까 공장을 어떻게 합니까? 중국으로부터 나오죠. 예. 그래서 차이나 엑소도스라는 표현, 이 트렌드는 제가 2020년 전망에 담았던 거예요.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됐고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공장이 차선 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선택해요. 음, 물론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는 미국으로 공장을 지어라라는 압력이지만 다 거기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수출할 그런 품목들은 또 아시아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또 나만 갈 수 없잖아요. 거래처다 거기에 있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생산 기지로서 이쪽 지역을 선택하고 있고요. 음, 또 한 가지는 또 IPF 이미 출범했지만 이게 본격화되는 지점이 23년인데 음, IPF가 본격화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담합하죠. 동맹국이죠. 예. 그리고 이들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IPF 출범국들은 그런 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로 중국 공장이 이전하는 거죠.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같이 맞물려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그리고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환 위기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굉장히 선전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세계 성장세는 이렇게 L자로 떨어지는데 선진국 권역, 특히 미국과 유로존은 급격하게 패이면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 신흥국들은 L자를 그리면서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3.7%, 3.7%를 유지합니다. 신흥국 전체 권역이. 근데 여기서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해 놓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아시아 파시픽 이 신흥국들만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뭐 ETF 투자를 하신다 그런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 ETF 이런 것들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유망하다. 미국 경기 안 좋고 유로존 경기 안 좋은데 이들은 괜찮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인플레이션이지만 그 인플레이션 앞단에서 원인을 지금 일으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많이 맞아요. 많이 아니까 넘겨서 예, 중국이 또 중국발 지금 뭐 상하이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는데 네. 그게 맞나요? 맞죠. 결국 제가 21년 전망할 때도 우리 전인구경제연구소 출연했고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21년부터는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불균형한 회복이 있다. 선진국들은 회복되고 신흥계국들은 안 회복된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된다. 스마트폰 바꾸고 자동차 바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안 된다.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죠. 근데 또 더군다나 한몫 거둔 게 중국의 대봉쇄죠. 그러니까 부품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게 조달이 제대로 안 돼요. 한국이나 주변국. 그러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는 거고 원자재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는 거죠. 부품 가격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 지금 너무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세계화의 종식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혹은 그 밖에 그들 우방국들로부터 수입해왔던 조달받아왔던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 조달받는 걸 바꿔나가야 돼요. 결국 이 서플라이 체인을 바꿔야 돼요. 글로벌 서플라이. 이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뭡니까?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하죠. 코스트가 듭니다. 전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바꾸면 좋은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의존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싸니까. 싸니까예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싼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덜 싼 데로 간다. 그리고 투자까지 다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계속 그렇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23년 내에 물가가 2% 밑으로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그 크게 조정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대체안으로서 제 채널에서 몽골 편을 제가 실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몽골이 엄청난 자원국이거든요. 특히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 광물이 필요한데 그린 메탈이죠. 그린 메탈. 저는 이제 전환 광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너지 대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광물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희소식인 것이 호주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호주가
엄청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고 식량 자원도 풍부하고 식량 자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농산물도 있지만 가축들도 풍부합니다. 뭐 뉴질랜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런 원자재, 이 광물 자원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조달처를 좀 바꿔 나가는 건 좋은데 호주산이 더 비싸죠.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물가 잡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탈세계화가 주는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럼 다시 이제 좀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걸로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네,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네, 미국, 중국, 유럽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경제에 맞는 큰 축이잖아요. 네, 네. 이 세 가지들에 좀 희망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아,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그런 엄청난 전쟁 공격 속에 특히 투자 희망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 특히 유럽이 너무 힘들거든요. 미국보다 더 힘든 게 유럽입니다. 유럽 물가 상승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10%대를 초과하니까 미국의 고점보다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추격하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물가 안 잡히는 이유는 에너지죠. 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했기 예.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도 다시 가동시키잖아요. 20년 동안 안 돌리던 거. 근데 이 탄소 중립에 가장 취약한 게 석탄 발전인데 그것까지 가동하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탄소 중립 끝났다. ESG 경영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고 거기에 사인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주인공이 친환경 산업이 재생에너지 일으키고 전기차 보조금 더 주고 뭐 이런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뭐 피처링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IRL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유럽의 대응입니다. 그게 유럽의 대응의 이름을 대문자로 Repower EU. 네, Repower EU. 그러니까 에너지 개혁이에요. EU의 에너지를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자. 어떻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에너지를 완전히 0으로 만들자. 0으로 만드는 동안 에너지를 안 쓰자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걸로 대체하자잖아요. 예. 대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나라 천연가스로 대체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좀 줄여보자. 에너지 세이빙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자가 원래부터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더 가속화시키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산업하면 이미부터 뭐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요. 중요한 게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친환경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1보 후퇴한 만큼 2보, 3보 전진하자라는 게 리파워 EU라는 개혁이에요. 이 내용 한번 꼭 참조해서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속에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투자 영역은요. 그린 메탈입니다. 물론 이 친환경 산업에 뭐 여러 핵심 있는 그 핵심적인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추천드릴 만하겠고요. 그린 메탈은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다 소재가 좀 다릅니다. 필요한 소재가 다른데 그리고 태양광 역시 전기차 마찬가지, 배터리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그린 메탈이 있어요. 핵심 소재. 그 핵심 그린 메탈에는 대표적인 게 리튬, 마그네슘, 흑연, 뭐 히토리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린 메탈 소재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ETF가 있어요? 있습니다. 오. 예, 이런 해당 뭐 금 ETF가 있듯이 예.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영역은요 정말 엄청나게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IPF 출범 중에서 더 어려워요 조달이. 그러니까 결국 수요는 폭발하는데 조달이 불편한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모든 광물이나 모든 원자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의 원자재가 더 부족한 국면에
치닫고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셔도 이런 영역의 소재들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광물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나라들 제가 책에다가 명시를 했지만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예,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그 그린 메탈 ETF 이런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좀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돈이 어딘가에 쓰이는 곳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할 힌트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전인구경제연구소하고는 뭐 2050년 전만까지 꼭 빠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표현입니다만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난 코끼리를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부디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수십 마리의 코끼리 횡단을 보셔야 된다.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향후 이루어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놓여져 있고 어떤 주요한 이슈들, 트렌드들이 부상하는지 판단하시면 그 속안에서 분명히 해안을 찾으실 수 있다. 부디 여러분께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도 준비가 된 겨울이죠. 월동 준비가 된 겨울이죠. 겨울이 오지만 모두가 추위를 겪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